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랍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신혼 때 전 남편은 무척이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집안일도 척척 알아서 잘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한 게 전 축복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엔 전 바로 임신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아직 연차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임신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여보, 나는 아직 더 일을 하고 싶어. 사실 임신을 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회사에서 출산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돌보는 게 문제잖아. 당신이나 나나 평소에도 야근도 많고 바쁜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 그렇다고 육아휴직 끝나고 이제야 돌진한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좀 더 연차 쌓이고 나면 경력도 있을 거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계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 조금 이르고 한 3, 4년 뒤에 임신 계획하는 게 어때?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일에 대해서는 욕심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하는 일 정말 좋아하잖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솔직히 그때 돼서 우리 몸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30대 중반인데 더 나이가 들어서 임신 준비하다 보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 우리가 지금 당장 임신을 시도한다고 해서 바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가? 하긴 주변에서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긴 하니까. 그런데 막상 시도했다가 바로 되면 어떡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3년 뒤에 임신하는 걸로 하자. 나는 지금 당장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당신도 결혼할 때 아이 생각은 없다고 했잖아. 아이를 가지면 좋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자리를 더 잡으면 생각을 해보자. 나도 처음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 닮은 자식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 막상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싶어지나 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우리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아. 결혼 전과는 다르게 남편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도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아이를 가지라며 말을 하시곤 했죠. 저도 물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갖는 건 힘들다 생각이 들었고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도 아이 낳고 싶긴 한데요. 지금 제가 일도 여유롭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임신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직업이 연차 쌓이고 경력 쌓이면 이직도 잘 되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3년 정도 있다가 임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좀 더 여유롭고 휴직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때 돼서 임신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나이가 있잖니. 출산도 문제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이 키우려고 하면
체력도 그렇고 힘들어. 그냥 지금 아이 갖는 건 어때? 혹시 아이돌 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손주 돌봐줄게. 그 정도야 내가 못하겠어? 어머님께서요? 아휴,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 돌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 그때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돌보면서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부모가 아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 때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도 젊을 때 너희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더 나이 들면 더 못하지. 그때 되면 니들이 아이 봐달라고 해도 못 봐준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여력이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해줄 수 있어. 평생 봐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야.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아이 낳아. 내가 봐주는 거 부담스러우면 아니면 도우미 부르는 비용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 봐.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빠도 아직 경제활동 하시니까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너무 걱정한 거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아직도 고민이야?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젊으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진짜 나중에는 아이도 봐야 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그러면 더 머리 아프다니까. 몇 달을 끈질기게 설득하던 남편과 시부모의 말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이를 꼭 돌봐주시겠다며 집도 시댁 근처로 옮기시길 바라셨고, 결국 저희는 제 직장에서도 멀었던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임신을 시도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직장에서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직장에선 저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출산휴가 시기랑 육아휴직 시기에 맞춰 대체자를 미리 고용하기도 했어요. 행복한 임신 기간을 지나게 되었고,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었는데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배뭉침이 잦았고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휴직을 권유하고 있었죠. 회사 측에서도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셨는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반대였어요. 어머님, 저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휴직계 내려고요. 지금 배뭉침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서도 이왕이면 다 채워서 낳는 게 낫다고 하셔서 휴직하고 출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복직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그냥 아이 낳고서 1년 정도 쉬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출산 휴가를 좀 일찍 쓰는 거다 보니 저도 복직을 좀 일찍 해야 할 듯 해서요.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니? 회사에서도 네 사정 다 봐줬다며.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왜 일찍 복직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원래 막달 다가오면 배도 붕치고 하는 거야. 막상 그래도 아이는 태어날 때 되어서야 태어나는 건데 지금부터 굳이 휴직을 할 필요가 있어? 네가 그렇게 눈치 보이면 그냥 막달까지 꾹 참았다가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저도 몸이 좀 힘들어서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저도 힘들 거라고 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이 낳고 나면 아무래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찍 휴직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이 낳으면 어차피 산후조리 하면서 쉴 테고 아이 어릴 때는 매일 누워있는 애 밥만 잘 주면 될 텐데 네가 뭘 못 쉰다는 거야. 오히려 아이 어릴 때가
더 잘 쉬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막달까지 쭉 일해. 아이를 낳아도 직장에서 나와서 쉬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빨리 앞당겨서 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리고 너희 회사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급이잖니. 그럼 네가 쉬면 우리 아들만 돈 벌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 엄마 말도 맞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이라도 바짝 벌어야지. 당신 몸 힘든 건 내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출산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그냥 권유한 거지 무조건 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 막달까지 꽉 채워서 아이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든 일하는 게 낫겠어. 시모와 남편은 막달까지 꾹 참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 출산을 하게 될 것도 아니었고 아직 출산일까지 남았으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생각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이는 8개월이 돼서 일찍 나오고 말았고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태어나서 망정이었지 병원에서는 쉬라고 한 말은 왜 듣지 않았냐면서 혼을 내시기도 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해주셨는데 친정엄마는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까지 싹 다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전문기관에서 교육까지 받아오셔서 저보다 더 아이를 잘 보셨답니다. 엄마 덕분에 전 모유 수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쉬는 날 없이 엄마는 아이를 내내 봐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결국 몸살이 나시고 말았어요.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기간에 시모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이 이제야 잠들었어요. 자꾸 아이 만지시면 깨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아이 깨나면 그때 사진도 찍으시고 안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아이 젖병 어디다 두셨어요? 보니까 세척된 거 하나도 없던데 제가 지금 세척할게요. 어머님 그리고 저 잠깐 정형외과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팔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정형외과? 왜? 고작 아이 좀 많은 거 가지고 팔이 아프니? 그거 아이 좀 크면 괜찮아.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예, 애 자고 있으니까 지금 얼른 가서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 좀 해놔. 저녁에는 네 남편 좋아하는 김치찌개 좀 해먹자. 매번 간도 제대로 안 된 음식 먹으니까 밋밋하고 맛도 없고. 어떻게 네 엄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해놨다니? 좀 맵고 칼칼한 음식 먹어야 속이 풀리지 원. 아직 모유 수유하고 있어서 엄마가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요. 아니면 전 엄마가 해준 음식 먹을 테니 어머님이 드실 음식 해서 드셔도 돼요. 아, 아까 어머님 마트 갔다 오신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아이 자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다녀오세요. 한두 시간은 아이도 푹 잘 것 같아요. 아니면 볼일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럼 나 친구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네가 마트 좀 다녀와. 아이 일어나려면 한 1시간은 이렇게 있지 않겠니? 간 김에 이것저것 장 좀 제대로 보고 오고. 오늘은 네 남편이랑 술 한잔 해야 되겠네. 너도 이제 출산한 지 한 달 다 돼가는 거 아니니? 산후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해서 뭐 할 거야? 집안일도 이젠 네가 좀 하고 남편 시키지 말거라. 시모는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저에게 집안일부터 아이 보는 것까지 모두 시키셨죠.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오셨지만
정작 오셔서는 밥상도 제가 차린 밥으로 드시고 잘 자고 있는 아이 억지로 깨워서 사진만 찍으시고 다시 재우는 건 저에게 맡기셨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시모가 와서 그런지 퇴근 후에 아이도 한번 돌보지 않았고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매일 시모랑 술이나 마시면서 일찍 잠에 들더라고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엄마가 다시 오셨고 제 상태를 보시고선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 다행히 엄마가 오시고 나서는 저도 푹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나마 시모가 오기 전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봤던 남편은 시모가 오신 후부터는 대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 꿈 알리시는 바람에 다툴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엄마는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복직을 준비하던 와중에 시댁에서 황당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 다음 달에 복직하려고요. 회사에서도 일정 조율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출근 시간은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이집은 내년쯤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님이 1년 동안만 아이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아이 등하원만 부탁드려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아이를 보니? 니들인데 왜 내가 봐야 하는 건데? 어머, 너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 내 주변에도 보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아이 맡긴다고 하더니만 딱 네가 그러고 있네. 어떻게 대책도 마련 안 하고 바로 다음 달에 복직한다고 하는 거야? 난 못 봐줘. 그리고 애는 엄마가 봐야지 왜 갑자기 복직을 한다고 그래? 네? 어머님, 저 임신하기 전에 아이 봐주신다고. 저 복직할 때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낳고 나서도 복직 언제쯤 할 거다 어머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못 봐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바로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곳 알아볼 테니까 입소하기 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복직하기로 한 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할 수는 없어서요. 그 어린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아직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니? 가서 뭘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일을 그만둬. 어차피 너 일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애 키우고 직장 다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애도 엄마가 보는 게 성격에도 더 좋아. 시모는 갑작스러운 태도가 바뀌니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동안 남편에게 복직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남편과도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차라리 몇 개월 전에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 복직을 취소하거나 사정을 말했을 텐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어머님이 아이 못 봐주신다고 하신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몇 달 전에 당신한테 복직한다고 말했잖아. 그때도 당신 별다른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임신하기 전에도 아이만 낳으면 다 봐주신다고 하셨잖아. 물론 그 말을 다 믿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 번 말했을 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라도 다시 말해보면 안 돼? 여보, 당연히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고 봐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해? 상황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당신도 임신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엄마 아빠가 낳으라고 했다고 낳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못 봐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일을 그만두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이도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우리 이사까지 한 거 몰라? 돈도 더 많이 들고 거기다가 나는 출퇴근 더 멀어졌는데도 이사했어. 그럼 난 복직 언제 해야 하는데? 퇴근하면 다른 직장 언제 다시 구하냐고. 그리고 내가 구한다고 해서 바로 직장 다닐 수 있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을 쉽게 해? 아니면 당신이 육아휴직 써. 당신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있다며 쓴 사람도 있고. 내가 육아휴직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쓰면 되겠네. 무슨 내가 육아휴직을 써? 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승진에 지장 가는 거 몰라? 같은 회사원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 난 그렇게 못해.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맡기는 건 어때? 어차피 어머님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잖아. 1년 동안 우리 아이 봐주셨으니까 더 잘 보실 테고. 어머님도 아이 예뻐하시고 좋지 않겠어? 제정신이야? 엄마 안 그래도 나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집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어. 몸도 다 상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차라리 육아도우미 고용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1년만 육아도우미 도움 받고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내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던지 할게. 뉴스도 안 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고용을 한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집에서 아이 못 봐주면 도우미 비용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걸로 어머님 드리면 되지. 내가 좀 더 보태서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난 솔직히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말씀드려보자. 전 산후조리에 이어서 아이 육아까지 엄마에게 부탁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 오셔서 당신이 아이를 봐주겠다며 복직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일하면서도 눈치 보며 빨리 집에 갔는데 엄마는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도 편히 쉴 수 있게 집안일부터 아이까지 다 보셨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오고 나니 아예 집안일에 손을 떼더라고요. 거의 매일 회식 핑계대며 술자리를 가졌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면서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동창회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죠. 여보, 엄마가 다음 달에 동창회에서 가는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 꼭 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때는 육아 돌봄 신청해서 도우미 여기로 오게 해야 할 것 같아. 보니까 업체도 많고 해서 당신이랑 나랑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자. 내 생각은 여행 다녀오시고 좀 푹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열흘 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이가 양육자 바뀌면 혼란스러워하는 거 몰라?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시지? 너무 서운하다. 아이한테 어떤 게 좋은지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여행이야 다음에 가실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럼 어머님한테 부탁하는 건 어때?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좀 신경 쓰이면 차라리 어머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오셔서 아이 보시면 좋잖아. 안 그래도 저번에 통화하는데 우리 집에 친정엄마 와 계시니 눈치 보여서 손주 보러도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고. 이참에 손주도 오래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에이, 엄마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우리 엄마 몸이 얼마나 약한데. 분명 아이 보다가 몸살 날 게 뻔해. 그리고 엄마가 왜 집에 있어? 요새 바쁜데. 왜 엄마가 놀고 있는 것처럼 말해? 좀 서운하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육아 도우미 불러야지 어떡해. 그냥 내가 알아보고 어느 정도 비용 나오는지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결정만 해 그럼.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괜찮은 곳 찾아볼게. 아니면 정 신경 쓰이면 당신이랑 나랑 휴가 번갈아 가면서 내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여행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결국 남편이랑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지만 일주일 비용을 견적내고 보내고 나니 남편은 시겁하면서 바로 시모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 동안 시모는 아이를 봤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걷는 것도 서툰 아이를 데리고선 카페에 가서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아이는 유리컵을 깨고 손까지 다쳐 봉합을 해야 했죠. 거기다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여서 배탈이 나기도 했고 결국 며칠은 제가 휴가를 내서 아이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아이 일주일 봐주셨으니까 우리 아이 봐준 비용 드리자. 엄마한테 한 달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아이가 좀 유난이기도 했고 엄마가 엄청 힘드셨대. 원래 밖에 나가서 친구도 보시고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붙잡혀 있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뭐 어머님이 아이 보셨으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그것보다 더 드리고 있는 거지? 당신 말대로 유난히 나이 엄마가 지금 매일 보고 계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출근하니까 고작 저녁에 잠깐 보고 당신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아이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더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장모님 여기 오셔서 아이 보는 거 불편해도 다 감수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해? 그런 거 생각하면 더 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아이는 장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고생하면 더 고생했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아이 아파서 병원비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연히 지금 시기는 아이가 밖에 나가면 아무거나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조심해서 보셨어야지. 근데 어머님, 아이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놀게 놔두셨다며.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 뭐라고 말이라도 했어? 그걸 왜 말해? 솔직히 우리가 아이 못 보니까 엄마가 와서 봐주신 거잖아. 애초에 장모님이 여행 안 가셨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야? 도우미 비용으로 나갈 거 엄청 절약했는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태도에 엄청 화가 났고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꾹 참았죠. 여행 간 엄마가 돌아오시고 나서 엄마는 쉬지도 않으시고 바로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아이가 다치고 아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쉬지 않으시겠다며 바로 오신 거라 그런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경호골을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히 엄마 드시라고 준비한 건 줄 알았고, 엄마도 내심 기쁘셨는지 오랜만에 집에 있는 사이에게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집안 정리를 다 마치고 나서 엄마는 사이에게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아이고, 요즘 안 그래도 기력이 딸리더니만 이런 것까지 다 사오고 역시 사이가 사이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샀어? 사려면 꽤 돈도 많이 줬겠네.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기운 없을 때는 경옥고 하나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경옥고 내가 하나를 먹어도 되는 거지? 네? 어머니, 그거 단가 비싼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어머님 드시려고 한 건 아닌데. 어머님, 오해하셨구나. 아휴, 이거 저 거래처랑 저희 엄마한테 드리려고 산 거예요. 퀄리티 좋아 보이죠?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시니까 다행이다. 요새 엄마가 기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 경옥고가 엄청 좋다고 해서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겠죠? 저도 하나 먹으려고 여유롭게 사왔어요. 아, 그런가? 나는 또 나 먹으라고 사온 줄 알았지. 에이, 그래도 이서방, 내가 하나쯤은 먹어도 되지 않겠어? 이서방 먹을 여유분에서 딱 하나만 내가 먹어볼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님, 요즘 기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삼계탕 어떠세요? 제가 나가서 재료는 사올게요.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닭 요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삼계탕은 금방 뚝딱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누룽지 있는 거 좋아해서 누룽지 삼계탕으로 부탁드려요. 엄마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뒤돌아섰고, 전 남편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고,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전 열흘 출장을 가야 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왜 전화 안 받으시오?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 아, 나 지금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전화해봐. 출근 늦으면 오늘 큰일 난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아휴. 아, 어제 엄마가 기력 딸린다고 경옥고 주라고 한 거 듣지 않았어? 엄마가 진짜 몸이 안 좋으셨어. 그래서 감기 몸살에 열이 엄청 나가지고 못 가셔. 아빠 말로는 링거 맞으러 응급실에 계시는데 입원해야 하실 것 같으시대. 못 가시니까 어머님한테라도 한번 부탁해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 엄마한테 갑자기 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이 출장 끝내고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맡길 것도 없고, 나도 당장 나가야 한단 말이야. 아니면 장인어른이라도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 그럼 내가 3일 있다가 갈 테니까 그동안 당신이 휴가 내서 있으면 되겠네. 어머님한테는 지금 전화해서 오전에만 봐달라고 해. 당신 어차피 반차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휴가 내면 되지. 나한테도 급할 때 휴가 쓰려고 안 쓰고 있다면서. 저번에 우리 집 있을 때도 못 쉰다고 했잖아. 그 휴가 지금 쓰면 되겠네. 얼른 회사에도 전화해봐. 당신도 받아준다고 했잖아. 아, 나 휴가 못 써.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 3일 뒤에 온다고 했지? 일단 내가 어떻게든 3일 동안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장모님이든 당신이든 얼른 와야 돼. 남편에게는 3일 뒤에 간다고 하고선 전 일정이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다며 열흘이 있다가 집으로 갔죠. 그 사이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결국 열흘을 꼬박 남편이 봐야 했어요. 시모가 와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다친 일도 있어서 집안에서 내내 아이를 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하셨는지 그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고스란히 풀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시모가 닥달하면서 전화를 하셨고 남편은 오자마자 아이를 건네받아 육아를 해야 했는데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낮 동안 쌓인 집안일을 해야 했대요. 시모가 말 그대로 아이만 보고 갔기 때문이었죠. 열흘 후에 집에 가보니 남편은 초췌한 꼴이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보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전화 여러 번 해봤는데 아직 장모님 많이 아프신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을 안 하시네.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내가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이 데리고 갈 여력이 없더라고. 엄마도 오셔서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먹었던 거 치워주시지도 않고. 나 열흘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1년을 엄마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이제야 알았다니 참 어이가 없네. 근데 당신 엄마한테 그 고생한 비용 드리긴 했어? 내가 물어보니 엄마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던데 왜 돈 드리고 있다고 한 거야? 거기다가 당신 휴가를 왜 못 쓰지? 나한테는 나중에 휴가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일 한 번 쉬지 못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뭐 이유가 있겠지. 휴가 쓰면서 딴 여자랑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 핑계로 미래를 즐긴다든지 그런 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딴 여자랑 여행을 가려고 휴가 다 썼다고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회사 사정 때문에 휴가 못 쓰게 된다고 한 거지. 장모님한테 돈 못 드린 건 진짜 미안해. 사실 우리 집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셨어. 근데 월급에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드린 거고.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꼭 드리려고 했어. 헛소리 하지 마. 당신 승진했잖아. 월급도 올랐고 직장 동료랑 불륜 저지른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언제 뒤집어 엎을까 했는데 마침 당신이 개념 없는 짓 바로 하더라. 그따위 행동하는 거 보고 내가 딱 결심했지. 우리 엄마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불효녀야. 내 자식 그래도 온전한 가정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내가 우리 엄마 고생시켰어.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거든? 우리 이혼해.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이혼 못해. 그리고 나 다른 여자 만난 적 없어. 그거 오해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흘 동안 내가 애도 다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이혼한 거 알면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왜? 네 직장에 불륜한 거 내가 까발릴까봐 두렵니? 그거 두려우면서 어떻게 만났어? 지금까지 편했지? 아이도 안 보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사니까 편했잖아. 내가 앞으로 가시밭길이 뭔지 보여줄게. 두고 봐.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당연히 불륜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답니다. 소장은 회사로 보내줬고 두 사람은 해임 처리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 상간녀는 유부녀였고 남편은 상대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상간녀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가정은 온전히 지켜져 버렸고 남편은 버림받게 되었던 거죠.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전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기여한 바도 없으니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되었어요. 양육비는 남편의 기존 월급에 따라서 일시불로 청구를 진행했고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저희가 양육비를 받고 나서 남편이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며 남편은 쫄딱 망하게 되었죠. 이혼하고선 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일도 잘하고 있답니다.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그전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 곳으로 취업했다더라고요. 이제는 시부모도 일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재산을 제가 양육비로 다 끌어왔으니 아마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모님도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주변에서 저처럼 이혼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때 누구보다 이혼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저도 부모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던 기억만 떠오르면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희 부부는 재혼 가정이고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하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남편의 아들은 결혼 생활하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얼굴을 보이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고 저 같은 경우 전 남편이 암과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저 혼자 딸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던 도중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먹은 터라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접근을 했고 딸 혼자 키우면서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성격도 꽤 맞는 편이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남편이 전처와 친아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해명을 해야 하는데 저를 무시하며 지나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뒤돌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듯
갑자기 남편의 손에 깍지를 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 터라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겨우 집에 들어온 저는 집에 혼자 있었던 딸이 저를 반겨주는 순간 처음 겪어보는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많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차마 제가 봤던 충격적인 광경을 딸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좋겠기 때문에 아직 어린 딸에게 아픔을 나누고 싶지 않았죠. 저는 딸을 안아주면서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충 둘러댔고 엄마가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굶주려 있던 딸을 위해 급하게 저녁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던 상태라 함께 저녁을 먹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방에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죄 지은 사람처럼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입을 여는 순간 침대에 있던 베개를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네요.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일단 내 말 들으면 전부 다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은 당연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 나도 알아. 분명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해. 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 말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좀 전에 당신이랑 마주쳤을 때 나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당신도 봤지만 내 옆에 누가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처음 아들과 만나는 날이었다고. 내 아들은 우리가 아직 재혼한 것도 몰라. 그래서 더욱더 조심했던 것뿐이었고 아들은 그 사람이랑 내가 언제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 와중에 당신이랑 마주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어? 나도 정말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줘야지.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잖아. 나도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최대한 빨리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한테 전철을 만났다는 말을 한 적은 없잖아?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 이해를 할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에 당신이랑 내가 그 자리에서 마주치지 않았다면 분명 이런 일들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겠지. 내 말이 틀려? 우리는 지금 부부이고 서로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일들은 웬만해선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게 숨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나중에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신 마음 내가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론 괜히 신경 쓰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도 아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진땀 뺐다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더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알아? 당신한테 손깍지를 끼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손을 뿌리치지 않고 똑같이 잡고 있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전처인 그 사람이 나한테 보인 시선은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컨드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눈빛이었어. 남편은 열을 올리고 있는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길 부탁했어요. 저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던 전처의 행동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거실에서 혼자 있는 딸이 전부 다 듣게 될까봐 저는 그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고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하고 정신없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처음 보는 번호로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목소리에는 자기가 남편의 전처라는 걸 밝히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넘쳐났기 때문에 전처와 약속을 잡았고 남편에게는 볼 일이 있다며 1시간 먼저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전처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시간에 전처도 도착을 해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로 가까이 오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전처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왜 불렀는지 짐작 못 하시겠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이랑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하려고 얼굴 보자고 한 거예요. 저도 그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저희 아들이 자기 아빠 얼굴을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노상 따라다니면서 보채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합칠 생각도 없었는데 아들이 오늘 아침에 자기 아빠 보러 회사에 가겠다며 난리를 치길래 일단 진정시키려고 그이와 좋게 얘기하고 있다며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확실히 아들은 아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왜 그 사람이 그쪽이랑 이혼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예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일단 저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제가 현재는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쪽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잖아요. 저한테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한 행동 아니었나요? 보신 그대로인데 그걸 꼭 두 귀로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골려주려고 보인 행동이죠. 그쪽보다 제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아는데 그쪽은 그 일을 조금도 알고 있지 않아요.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과연 저한테만 문제가 있어서 갈라섰을까요? 저는 그쪽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널리고 깔린 게 남자인데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지금 최대한 그쪽한테 배려해주면서 설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이랑 좋았던 감정까지 없어지기 전에 이혼 도장 찍으시고 각자 갈 길 가세요. 그래야만 서로 피를 안 본다고요. 괜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봤자 상처받는 건 그쪽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이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각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왜 그쪽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쪽이야말로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쪽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보채면 따로 얼굴 보게 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그쪽까지 함께 만나는 건 용납해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살아온 사람이라 성격이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좋게 얘기할 때 그 사람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제 눈에 목격이 되거나 듣게 된다면 그땐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엄청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할 말은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결국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전처와 불꽃 튀는 신경전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전처와 안 좋은 대화를 끝까지 주고받으며 서로를 증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를 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전처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네요. 그렇게 전처와의 첫 만남은 정말 끔찍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전처의 얼굴은 사악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처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생각한 것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다가왔네요.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는 건데?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어제만 해도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각자의 길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갈 길 가고 당신도 원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왕 이혼 얘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 이제 그만 나와 정리해줘. 당신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나와 내 딸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뒤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소은이가 6학년이잖아? 그럼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하니까 6년간 숙식비는 받지 않을게. 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이 정도면 많이 배려해 준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배려해 준 거라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는 이혼해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조만간 전부인 만나서 얘기할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랑 그 사람은 솔직히 비교가 되지 않거든. 내가 왜 이혼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빌딩을 나한테 넘겨주겠대.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빌딩 하나 주는 거면 끝난 거 아닌가? 우리가 함께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라고.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겠다는데 안 갈 이유도 없고 나도 받아주기 전까진
당신이랑 소소한 행복 느끼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 삶도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인생살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도 최대한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6년간 숙식비 안 받는 조건이면 당신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닌가? 이런 것도 싫다면 내 집에 들어올 때 몸만 가지고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몸만 가지고 나가면 되겠네. 어떻게 할래? 선택은 당신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 돼.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슬픔과 증오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후풍처럼 밀려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이혼해 주길 원했지만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어버렸고 절대 이혼만큼은 해줄 수 없다며 힘들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뒤적거리더니 또다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이혼 서류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온 상태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나머지 결국 남편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게 되었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이 말한 조건들은 저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끔찍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집을 구해서 짐을 정리하겠다며 그때까지만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에게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나갔네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오더니 옳은 결정했다며 조만간 다시 한번 보자며 날짜와 약속 장소가 적혀 있었고 꼭 나오는 게 좋을 거라며 괜히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전처의 문자였습니다. 절대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정해진 날짜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은 했나 봐요. 손해보는 건 없을 테니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그쪽이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답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나오라고 한 건 이깟 돈 몇 푼 쥐어주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 그쪽이 불쌍해서 돈 좀 주려는 거니까 자존심 같은 건 내세우지 말고 그 돈 그냥 조용히 가방에 넣어두세요. 그래도 상당히 신경 써서 챙겨드리는 건데 반응이 너무 서운하네. 오히려 그쪽이 저한테 감사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이혼까지 시켜주고 돈까지 챙겨줬는데 이 정도면 사람 하나 살려준 거 아닌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쪽이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괜히 알아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더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제가 준 돈 가지고 그쪽 딸이랑 조용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이가 다시 나타나서 합치자거나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사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이랑 결혼까지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너무 쉽게 믿었다간 저처럼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저희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그걸로 위안 삼는 거지. 만약 삶이 빈곤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전처는 자기 할 말만 하곤 테이블에 돈 봉투를 남겨둔 채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전처는 도대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길래
저에게 남편을 조심하라며 신신당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진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잠깐 동안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고 이혼을 한 뒤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라는 한 공간에서 있는 것도 싫어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아예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네요. 제가 받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삶에 제 딸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옳은 거라면 지금의 상처는 저와 제 딸에게 약이 될 거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에게 받은 이혼 위자료와 제가 그동안 살면서 모은 자금으로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점 잊혀가던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엮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 딸과 머리도 좀 식히고 바람도 좀 쐴 겸 제주도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가고 싶다는 말에 딸과 함께 제대로 기분 좀 내보려고 제주도 크루즈 특등실을 예약하고 선착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딸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6학년이면 웬만한 거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으로 인해 딸이 받았던 아픔들을 전부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착장에 도착을 해서 예약된 크루즈 특등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전처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전처의 아들이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 터라 너무 놀라 제 딸을 일단 특등실로 들여보냈고 다시 밖으로 나온 저는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귀를 의심할 만큼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전처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너는 그 버릇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받아줬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며. 모든 광경을 전부 다 내 아들이 목격했다고.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거야? 당신한테 얘기했던 빌딩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어. 내 아들을 봐서 눈 딱 감고 참았는데 당신은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출장 같은 소리 하네. 특등실에서 여자들이랑 놀고 먹는 게 출장이니? 내 아들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말이 나오지. 당신이 이혼을 하면 바로 빌딩을 주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꾼 게 누군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 겪어봐? 새삼스럽게 여기까지 찾아와선 사람들한테 창피나 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내가 어떻게 살든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 당신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저 여자들과 놀려고 비싼 돈까지 지불했는데 당신도 제주도 갈 건 아니지? 어떻게 된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냐?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다고? 나와 이혼을 하고 전 부인한테 가겠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쪽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과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쪽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 나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났을까? 우리 인연도 참 지긋지긋하네요. 남편은 전철을 뿌리치고 저를 밀친 뒤 특등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자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에 전처는 특등실 문을 쉬지 않고 두들겼고 시끄럽다며 문이 열리자마자 전처는 그 사람의 머리채를 또다시 잡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었는지 전처와 함께 그놈의 머리채를 잡았고 특등실에 있던 여자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그만 돌아가겠다며 모두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그놈은 저와 전처를 강하게 뿌리치더니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와 결혼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던 도중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인 것 같아 접근한 거라며 저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고 상처 주는 말을 쉬지 않고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전처가 손바닥으로 그 사람의 입술을 강하게 내려치면서 쓰레기 같은 입 좀 다물라며 더욱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특등실에 남아있던 한 여자도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돈을 받았으면서 어딜 나가냐며 특등실 안으로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에 넘어진 여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함께 온 여자들은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결국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와서 쓰러진 여자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남편과 다 함께 온 일행의 여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경찰에게 저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전처만 조사를 받기 위해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보면서 딸과 함께 좋은 여행이 되라며 전처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크루즈에서 밖으로 나갔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전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도와줘서 고맙다며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서로 웃는 얼굴로 보자며 전처는 전 남편의 인생을 평생 송두리째 망쳐놓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했던 전처는 저에게 도움을 주려 했었던 것뿐이었고 전처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저도 똑같은 피해자가 될까봐 미리 차단을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저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었을 것 같네요.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남편이 밀친 여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따른 처벌을 강하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 재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벌써 결정한 상태인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명절이 가까워 오니 혼자 지내는 게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추석 때 오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이 그리워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만든 결과인 만큼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진 건 재작년 추석이 오기 3달 전부터 시모의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명절 선물을 기대하고 계셨죠. 매번 명절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모는 몇 달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한번 얘기했으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모가 선물에 집착하지는 않았었어요. 시부가 건강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적적해 보여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1년에 2번이니 큰 부담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물에 상당히 집착하셨고 가격대가 높은 선물을 원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었는데 시모의 도가 지나친 요구는 저희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보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이 시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보다 잘 사는 형편이라서 그런지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죠. 시동생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는 피부과 전문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저희 사정은 시동생 내외와는 반대였기 때문에 지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사업을 하지만 큰 수익이 나올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산업을 하는 남편은 고된 노동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항상 고민을 했었고 결국 하던 일을 정리하고 수산업 노하우를 살려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질 좋은 해산물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서 맛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음식 장사도 쉬운 건 아니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선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안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 얼마나 남았다고? 선물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니?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거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얼마나 사정이 힘들다고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너는 내가 실망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제가 받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 충당하고 있어요. 식당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어머님 선물 좋은 걸로 하나 해줄 테니 이번에 저희가 좋은 거 못 드려도 크게 서운해 마세요. 저희 자리 잡히면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내가 몇 달 전부터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원하는 거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예 선물 주기 힘들다고 말을 하던가. 나는 이번 명절 선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로 준비해 주거라. 얼마 전부터 내가 선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는 말에 반응이 미적지근하더구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구만. 어머님, 지금 그이가 하는 식당 계속 어려워지면 폐업까지 해야 돼요. 식당 차리면서 대출도 받았는데 하루에 손님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비추천 메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저희도 지금 원인을 찾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마시고 좋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힘들게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시모한테 명절 선물은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무조건 시모가 원하는 선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길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선물은커녕 명절날 시댁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식당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모와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편도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은 힘들 것 같으니 나중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시모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와 좀 전에 전화통화로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다가올 명절날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너희들이 주는 선물로 그동안 너희 아버지의 세상 떠난 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다고 엄마까지 배제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선물 하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야겠어?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대충 설명 들었겠지만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폐업하게 생겼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선물이 더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는데 너희가 주는 선물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네가 해주기 힘들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 돈이야 또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엄마는 이번 명절 때 선물 하나 못 받으면 평생 상처로 남게 될 거다. 동생이라 재수 씨가 준비해 줄 텐데 그걸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엄마한테 선물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해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선물 얘긴 그만하세요.
선물은 원해서 드려야 선물이지. 강제로 조공바치듯이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유 생겼을 때 챙겨 드릴게요.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시모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 생각하는 불만들이 화를 불러오게 되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시모도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서한테 저희 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요즘 사정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선 난리도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도움 좀 줄까요? 어머님이 형님네가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안 좋아서 명절 선물 하나 해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던데 그 정도면 그냥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대출도 받았는데 아주버님 식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은 쉴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여건은 되니 필요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동서,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돈까지 빌릴 정도로 지금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일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일단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선물 하나 따로 준비해서 형님한테 줄게요. 그걸로 명절날 선물이라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용해지지. 안 그럼 명절 때도 어머님 성격상 계속 불만만 꺼내실걸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모이는 날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형님한테 선물 주면 그걸 어머님한테 드리세요.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형님도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엄청 노여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죠? 명절날 조용히 넘어가는 걸 원하면 내 말대로 따라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명절날 봐요. 나 지금 환자분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거든요. 전화 못 받으니까 명절날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평소에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얼굴만 마주보면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엮이지 않으려 했는데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명절날 얼굴 보는 거 외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며 친하게 접근하는 동서의 행동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집안의 사정이 힘들어도 동서에게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동서는 제 문자를 읽었는지 알겠다는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왔으면 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은 말 듣게 될까봐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한 성격 하는지라 어떠한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일만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편을 본 시모가 뭐하러 왔냐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당황한 듯 할 말을 잃어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동서내외도 막 도착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시모 보고 들으라는 것처럼 제가 반대했던 시모의 선물을 건네주면서 중요한 선물 현관문 앞에 놨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남편과 저는 당황했고 시모는 저희가 선물을 사왔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건네준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동서가 들고 있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더니 기분이 들떠서는 밥부터 먹자면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우리한테는 동서의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잖아. 아, 별거 아니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일 뿐이니 그냥 어머님 저렇게 들떠 계시는데 장단 맞춰주세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뭔데? 비싼 건 없으면 우리가 돈을 갚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혹시 명품 가방은 아니지? 저 상자 안에 물건이 도대체 뭐야? 에이, 그건 일단 식사 끝나고 어머님한테 선물 드릴 때 확인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형님이 지금 걱정해봤자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요. 편히 식사부터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니까요. 형님이 이럴수록 더 티난다는 거 몰라요? 일방적으로 행동한 동서 때문에 제 심기가 불편해졌던 저는 각자 생각하는 금액대가 다른데 저희 집안 사정보다 더 큰 가격대의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동서는 귀찮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이어나갔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시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저는 차마 웃고 즐길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 모두 거실에 앉아 시모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보고 싶다는 말에 동서가 먼저 시모에게 선물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건네준 선물을 낚아채 급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가방이었어요.
고가의 루이비통 가방이 선물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 시몬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몬은 한층 업된 기분으로 제 옆에 있던 선물 상자를 빨리 달라면서 손을 내밀길래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처럼 시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모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어 올리는 순간 저희 부부는 시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면서 동서가 들고 있던 가방과 나란히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니? 왜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똑같은 거야? 명품 가방을 원하기는 했지만 둘이 겹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는 환불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똑같은 선물을 해준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상품 번호는 똑같은데 왜 생긴 게 다른 거지? 설마 이거 가품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큰 며느리가 나한테 준 선물은 보증서가 없네. 작은 며느리가 준 건 보증서가 있잖아. 큰 며느리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지? 설마 나 속이려고 길거리 시장에서 구매한 거니? 어머, 요즘 이 상품이 유행이라곤 하던데 벌써부터 가품이 돌아다닐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자세하게 안 보면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뭘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딱 알겠는데 달려있는 것들부터가 싸구려 티가 팍팍 나잖아. 예,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내가 하도 명절 선물로 난리를 치니까 명절 때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몇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 하나 포장해 온 거 맞지? 이딴 쓰레기 가방을 지금 나한테 걸치려 했던 거야? 어머님, 그게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서와 잠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형님, 지금 저한테 탓을 돌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선물 타령한다고 지긋지긋해 죽겠다면서 명절날 또 얼굴 붉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분이 안 좋았는 줄 아세요? 선물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아야겠냐고? 저한테 전화해선 어머님 험담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정말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형님이라서 표현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네네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바보 취급했다는 거잖아. 내 앞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만 뒤에서 나를 험담해?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작은 애한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감히 내 앞에서 너 같은 수준의 가품을 뒤밀어?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마구마구 찢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사정없이 찢어버린 가방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분위기에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라며 집안 분열을 일으킨 거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이 앞에 있는데 동서한테 화를 냈다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치며 뜯어 말렸지만 시모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지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시동생은 저를 보며 눈치도 없다면서 동서가 준비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며 가진 게 없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모가 쌓였던 거 전부 풀어버리라면서 시모를 더 난리치게 부추겼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뒤로 넘어진 시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온 동서의 아들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찢어져 있던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당황하며 보고 있는데 찢어진 가방을 들고 있던 동서 아들이 그 가방을 동서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곤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건넸던 명품 가방 또한 가짜라면서 왜 큰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집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전부 다 들었었다고 충격적인 말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보증서가 있는 걸 조카에게 보여주면서 동서내외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카는 동서가 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었던 선물은 가품 중에서도 최하급이었고 동서가 시모에게 주었던 가방은 가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보증서까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모에게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걸 조카가 전부 털어놓으면서 큰엄마한테만 왜 뭐라 하냐고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저는 조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동서는 말까지 더듬더니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분노한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들어 냅다 던져버렸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다 필요 없다면서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면서 동서에게 분노했고 시동생 내외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벌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명품이냐고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저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도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돈 벌어 모아 시모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들이 아깝다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고, 시모는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줬을 때 직접 백화점 가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을 드렸었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품만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 내외는 지속적인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조카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시댁에 와서도 또 이 문제로 싸우게 되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된 거였어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저희 부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터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동서내외는 명절날 이후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는 장남인 저희 남편이 돌봐드리는 게 맞지 않냐며 다시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희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고, 시모 또한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전부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남편의 생선가게 백반집이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는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백화점 직원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집안 사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문이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잘 나간다는 소식에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모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전의 일들을 사과도 할 겸 얼굴 한번 보자고 했었지만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온갖 무시하던 시모가 남편이 잘 나가게 되자 또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었죠. 누굴 건드린 줄 아냐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면서 시모가 함부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지만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네요. 저희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동서와 이혼한 시동생의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더는 지킬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동생은 예전처럼 족발 가게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껄끄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 그 끝은 나락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고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모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거든요. 시모는 연세가 들수록 등 돌린 자식들이 그립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되겠죠. 돌아가신 아버님 핑계로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던 못된 심보,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보단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